여러분, 금융 불안이 점점 증폭되고 있고 이러다 금융위기까지 온다. 여기에 단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5월 기준으로 해서 금융 불안 지수가 1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일반적으로 발표하는 지표거든요. 13 이러니까 이게 뭐 높은지 낮은지 구분이 잘 안 되시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주의 단계가 되면요. 주의 단계가 되면 10 정도 됩니다. 10.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의 단계가 8이잖아요. 그죠? 10 정도 되면 무조건 주의 단계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금융위기, 금융불안지수는 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일 때가 24.5였습니다. 뭐 24.5에 비해서는 13이면 그렇게 뭐 크지 않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융위기 때는 57.6이었으니까 뭐 13은 세 발의 피다, 조적지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3이라는 숫자가 금융위기까지 몰고 가는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 시작되기 전 2008년 1월에 바로 금융불안지수가 얼마였느냐? 10이었습니다. 10. 그러니까 2008년 1월이 한 이쯤 될 겁니다. 이쯤. 이쯤 될 거예요. 여기 꺾인 데 있죠. 여기가 10이었습니다. 10. 10이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다달이 최고치를 갱신합니다. 다달이 최고치를 갱신하더니 불과 5개월 만에 7월에 가니까 7월에 가니까요. 21.8을 찍었습니다. 21.8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21.8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에 딱 가니까 57.6을 찍었어요. 쉽게 말하면요. 1년 만에 이게 10에서부터 시작해서 57.6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1년 만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위기 때는요. 이게 올라가는 게 24.5까지 올라갔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금융에 대한 불안감, 주식시장의 불안, 환율시장의 불안, 채권시장의 불안, 이 불안들이 해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과연 말입니다. 이게 해소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이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지금 위기는요. 코로나19의 위기처럼 방역해서 신규 확진자를 줄이면 금융시장이 좋아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의 위기는요. 복합위기라고 해서 국내외적인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거든요. 해외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미국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큼지막한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채권시장이 붕괴하고 여기에 소비는 소비대로 빠지고요. 기업의 투자는 투자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도 아주 최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고 이 위기들이 금방 해소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이라는 숫자는 자칫 말입니다. 내년 5월에 57.6이라는 최악의 금융위기 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어떤 그래프를 한번 보면 그게 충분히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말입니다. 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원달러 환율 말입니다. 예, IMF 외환위기 때가 1962원까지 치솟았던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157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1285.7원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1301.5원까지 올랐어요. 코로나19의 위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환에 일정 부분의 위기가 지금 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외환에 일정 부분 위기가 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른 사이에 지금 외환의 불안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저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심리가 깨지고 있거든요. 심리가. 환율에서 125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졌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13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깨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건가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달러를 빨아들인다. 그에 따라서 한국도 빅스텝을 한다. 시중에 있는 원화를 빨아들인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의 0.75%하고 한국의 빅스텝이 0.5%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그 차이에 따라서 환율은 더 올라갈 거예요. 더. 환율은 더 폭등할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환율 시장의 불안은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도. 작년이에요. 2021년 7월 6일 날 고점이 3305.21이었습니다. 그 고점 대비해보면 2342.81 어제 주가는요. 무려 말입니다. 29.11%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라는 게 현재 위기라는 게 이 자산시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보면. 그런데 앞으로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런지 불안한 겁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35.70%가 빠졌는데 이만큼 빠질런지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4.05%가 빠졌는데 이만큼 빠질런지 심지어 말입니다. 예, IMF 외환위기 때는 64.97이 빠졌는데 이만큼 빠질런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현재 경제의 어떤 상황이 최악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안 온다는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계속해서 상황이 악화되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는 계속 인상할 겁니다. 미국은 7월에도 빅스텝을 하겠다. 이미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빅스텝을 7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자이언트 스텝을 하겠다.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0.75%가 인상이 된다면 우리 금융시장의 충격은 더 커지지 않을까요? 당장 말입니다. 채권이 넘어간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지금 주식시장 암호화폐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 이거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요 가계부채로까지 넘어옵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2022년 1분기는 조금 줄었다고 해요. 작년 4분기에 1860조 1000억 원이었는데 올 1분기에는요 1859조 4천억 원으로 0.6% 줄었다고 하지만 1859조 4천억 원 자체가 많아요. 2017년 2분기 대비해 보면요 33.9%나 늘어났습니다. 471조 1000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리가 오르면요 금리가 오르면 이제 가계부채마저도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지금까지 채권시장, 암호화폐 시장,
주식시장까지 무너지고 있는데 부동산만 굳건히 버티고 있거든요. 가계부채가 무너져서 여기가 만약에 충격을 가해지면 당연히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무너집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국은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상황 자체가 아주 단순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표들 자체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가계부채까지도 이런데 또 하나의 지표가 보면 또 하나의 지표가 이게 진짜 금융위기였던 모양새가 점점 커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금융취약성 지수예요. 금융취약성 지수를 보면요. 장기 평균이 37.4예요. 37.4.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08년에 금융위기 때 73.3을 기록했죠. 73.3.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59.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2년 1분기가 52.6이에요. 금융취약성 지수라는 자체가 말입니다. 평가 요소를 한번 보면 자산 가격이 들어가 있어요. 자산 가격. 세 가지 평가 요소인데 자산 가격하고요. 신용이 얼마나 축적이 되는지. 부채겠죠. 부채 축적에 대한 이야기겠죠. 금융 시스템의 복원력. 이것은요.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그런 생태계가 잘 작동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실제 지금 작동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52.6이라는 것은. 코로나 위기 때가 59.9인데 지금이 52.6이거든요. 언제든지 금융위기처럼 73.5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말입니다. 금융안정지수나 금융불안지수나 금융취약성 지수나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말입니다. 이게 위기가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IMF 외환위기도요. 글로벌 금융위기도요. 당시 말입니다. 금융불안지수나 금융취약성 지수가 주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위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에서 8개월에 불과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지금 벌써 지금 1분기에 이렇게 됐다면요. 2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3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4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말입니다. 이 지표로 봤을 때는요. 실제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 주식, 환율, 환율이 원하죠, 원화. 환율, 심지어는 부동산까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부동산까지 확장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을 때 지표를 가지고요, 추세적으로 해석을 해드렸는데 그 해석이 거의 들어맞았죠. 지금도 그렇게 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금융취약성 지수나 금융불안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요. 금융위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상반기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생각 솔직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어떤 변수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변수를 내가 뚫어지게 공부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 변수를 내 몸으로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요. 이런 위기에 내가 대응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응력이라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면 두렵지 않고요. 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니까 그 속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